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개편 첫날이죠. 첫날이지만 전 똑같습니다. 저도 좀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다 더 만족스러운 방송이었다라는 반응을 보였으면 합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4일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난 이남용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 오늘 경향신문 강신주 씨의 칼럼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13년 12월 31일 지금은 유명을 달리한 이남용 씨만큼 공적인 문제에 대해 너무나 절박했고 진지했던 사람도 없었다. 공권력이 대선에 개입한 사건, 민주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범죄가 단죄되지 않은 채 새해가 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졌던 그였다. 마치 새해가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포맷이라도 할 것처럼 공적인 문제에 무관심하기만 한 우리들 때문에 그는 조바심마저 가지고 있었다. 많은 국민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공권력의 대선 개입은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개인적 일탈이든 책임져야 할 분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나 체감하는 공포와 결핍을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두려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고 이남용 씨의 유서입니다. 이렇게 이남용 씨는 우리 곁을 헛헛하게 떠났다면서 2014년 새해가 깨알 같은 사적인 소망을 필요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소망이 나누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강신지 씨가 썼는데요. 동감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팍팍한 세상이 됐죠. 하지만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한 번쯤은 고민하는 계기가 이남용 씨의 사망을 계기로 있었으면 합니다. 자, 6일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신?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시.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든 맛있는 반건시라니.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아마 대한민국 국민치고 휴대폰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휴대폰은 생활의 필수품이죠. 국민TV가 먼저 시작한 라디오도 만약에 휴대폰 사용자가 많지 않았더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라디오를 휴대폰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휴대폰이야말로 이제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번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걸 보면 기가 찹니다. 나라 돈을 들여서 통신회사에 감청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뭐 명분은 그럴듯해요. 간첩이라든지 흉악범들 필요에 따라서 감청을 해야 되는데 통신회사가 감청 장비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 감청이 안 된다. 그래서 법에서 의무적으로 감청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통신회사가 돈 없다고 그러면은 국고에서 지원하자. 대충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국정원이 휴대폰 감청 장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엑스파일 사건인가 도청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되면서 그 감청 장비 파기된 겁니다. 자업자득이죠. 이제 와서 그 국정원 전혀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감청 장비를 자기들이 가지질 못하니까 통신회사에게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고 그걸 국민 세금으로 대주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참 가공할 따름입니다. 예. 경향신문 오늘 사설로 지금 국정원 감청 기능 강화 들먹일 때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죠. 국가정보원의 감청 기능 확대가 제3 정치권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수사 편의를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감청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중범죄자 수사도 중요하지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국정원의 불법 도 감청이 국민적 공분을 산 게 어디 한두 번인가. 합법을 가장한 무차별적 도감청의 부작용은 또 어쩔 셈인가. 지금은 지난 대선 때 드러난 국정원의 국정농단을 견제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논의할 때다. 이런 식으로 개혁 요구를 어물쩍 넘기겠다는 발상이라면 곤란하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쉽게 얘기해서 더 큰 동으로 작은 동을 가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동을 세게 발언하면은 제가 진정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단어가 됩니다. 아니, 지금 국정원이 반성하고 계획을 하자는 판에 국정원의 감청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법을 개정하자는 거 말 되는 소리입니까? 새누리당이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이 통사의 감청 장비 설치를 강제하는 게 주된 골자다. 지금도 휴대전화 감청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영장을 받아도 장비가 없어 간첩이나 테러, 산업 스파이 같은 중대 범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정부 여당 쪽 얘기다. 국정원은 2005년 불법 도감청 파문이 터지자 보유 중인 장비를 폐기한 바 있다. 개정안은 민간 기업이 국정원을 위해 자기 회사 안에 감청 장비를 설치하되 그 비용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아니,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제대로 방첩 업무에만 종사를 했다면은,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은 혹 모를 일이지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불법선거의 총본산이 국정원 아니었습니까? 국정원에서 나온 모든 문건들이 쫙 번져가지고 군사이버사령부에도 지침으로 활용이 되고 직접적인 연계 고리만 없을 뿐이지 상식적으로 보면은 국정원이 모든 것을 총지휘했다는 정황은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이런 마당에 국정원을 위해서 감청 장비를 통신회사에 강제하고 그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 정말 참 꿈도 야무지고 얼굴이 두꺼워도 이렇게 두꺼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감청 장비 설치는 국정원 수건 사업이다. 지난 17, 18대 국회 때도 유사 법안이 제출됐지만 폐기된 바 있다. 개인의 통신비밀 노출에 따른 국민 불안과 부작용 우려 때문이다. 숱한 도감청 파문을 일으킨 국정원에 대한 국민 불신도 한몫을 했다. 감청 장비 설치로 상시적인 휴대폰 감청이 가능해질 경우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다. 법원의 심사도 감청영장은 일반 구속 체포영장에 비해 덜 까다로운 데다 최소 수개월간 감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신정보 노출 피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특정인 사찰을 목적으로 이른바 끼워넣기 감청을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 발부에는 신중함을 기하지만은 감청영장 발부는 쉽게 해준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무차별 감청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끼워넣기 감청. 이런 사람들이 수상하다라고 실제로 감청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신청을 하면서 거기에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두세 명 끼워 넣는다면 판사로서는 정말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을 조직 아닙니까? 국정원은? 개인의 통신비밀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사실 통신비밀이 과거에도 소중했지만은 지금은 그야말로 가장 소중한 개인 비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휴대전화를 통해서 모든 일들은 일어납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모든 일들은 일어납니다. 예, 지금 회사 업무도 대개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시작해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를 감청한다면은 그야말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손쉽게 하겠다는 그런 편의주의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게다가 정치 개입에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대통령 당선자마저 바꿔버린 그런 국정원이 이런 감청권을 갖기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통신회사에 강제로 감청 장비를 설치하게 만든다는 이런 후한무치한 짓거리를 하는 것 보면은 국정원 반성 아직 덜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중대범죄 수사를 하더라도 이건 역시 국민 기본권에는 우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청 장비를 설치해 개인 휴대전화를 마음껏 엿듣겠다는 발상은 공권력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국정원 행태를 감안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은 한가롭게 국정원 수사 기능을 논할 때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 요구를 비켜가겠다는 발상이라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감청 장비 설치 의무화를 다룬 통신비밀법 개정안을 당장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국정원도 감청 장비 설치를 요구하기에 앞서 자신의 과오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네. 경향신문의 사설, 지금 국정원 감청 기능 강화 덜 먹일 때냐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이런 식으로 후화무치하게 나가서 지금 당장 박피의 청가를 부르는 지상파 KBS, MBC 그리고 대한민국의 신문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보수 언론들의 보도에 신이 나서 이렇게 적반하장하고 있지만은 그 결과는 정권의 몰락으로 갑니다. 국정원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키기 싫으면 반성하세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아이고 잘 안 보인다. 조합원 가입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 인천 연수구 옥년동의 김기현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우주늑대님, 충남 서산시 성남동의 서해바다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꽃집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멜기네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출자금 납입도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게시판을 보니까 개편 첫날 버벅거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버벅거리는 거하고 개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개편이 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었을 뿐이지 기계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런 거는 있죠.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청취할 경우에 이게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 다소 버벅거릴 수가 있죠. 버퍼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근데 희한하게 개편을 하면은 이런저런 사고가 꼭 납니다. 뭐 그 사고를 줄이는 것이 프로고 줄이기 위해서 라디오 식구들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실수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국정원 얘기했는데 오늘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지금 국정원 최씨 모녀 정보 유출 의혹은 청와대 조영 전 행정관에게 딱 막혀 있습니다. 조영 행정관이 이런 핑계 대면 이거 확인해보고 이런 저런 핑계 대면 저거 확인해보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겨레신문에서는 서초구청을 통해서 구청을 출입하는 사람이겠죠. 아마 IO 인텔리전트 오피서라고 합니다만은 국정원 요원이 최씨 모녀에 대해서 문의를 한 사실이 있다는 그 사실이 들통이 났다고 합니다. 한겨레신문이 오늘 사설로 최동욱 찍어내기에 국정원까지 개입했느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최아무개 군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에 국가정보원이 관련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국정원은 송아무개 정보관이 최 전 총장 혼외자 소문을 듣고 개인적 차원에서 문의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다. 도대체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국정원의 송아무개 정보관. 개인적 차원에서 문의를 했대요. 이 정권은 걸리면 전부 개인적 일탈입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은지 진짜 그 뻔뻔스러움은 싸대기를 한 대 날리고 싶은 그런 생각마저 들게 만듭니다. 먼저 국정원 직원이 최 군의 개인정보를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문의한 것 자체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은 최 전 총장 혼외자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데 이런 일이 국정원의 고유 업무라고 할 수 있는가? 국정원 직원이 개인적으로 문의한 것이라는 국정원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정부는 사고만 터지면 개인적 일탈 운운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서는데 국정원 정보관이라는 공식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직원의 활동이 어떻게 개인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국정원 직원 송아무개 정보관, 이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최군의 개인정보를 문의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국정원의 고유 업무 중에 공직자의 이런 문제를 조사하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월권인 거죠. 그리고 그 문의를 개인적으로 했다는 변명 자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아니 국정원에 출입하는 정보관이 물어보면 그걸 제가 문의하는 것처럼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그럴 사 아닙니까? 국정원 그것도 정보관씩이나 되는 사람이 물어보는데 이거 뭔가 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거 철저하게 대답을 해줘야지.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이런 활동이 적법한 행위인지부터 철저하게 가려야 합니다. 만약에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면 직권 남용 여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그냥 시시하고 넘어가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이것저것 그야말로 정보를 캐고 다니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이 혼외자 소문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문의했다는 지난해 6월이라는 시점도 매우 공교롭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로 드러났듯이 조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해 6월 조희재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최군의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국정원도 강남교육지원청에 이것을 문의한 것인데 이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최군의 개인정보 확인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겁니다. 왜 6월 달에 청와대에서는 구청에다 문의를 하고 국정원 정보관은 강남교육지원청에다가 문의를 했겠습니까? 뭔가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면 그 시점이 공교롭게 일치할 이유가 없는 거죠. 동일한 목적. 이 동일한 목적이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최동욱 전 총장을 찍어낸다. 이게 바로 동일한 목적일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별개로 최군의 개인정보 확인에 나선 것인지 아니면 두 기관이 윗선의 지시를 받고 공모에 행동한 것인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이거 정말 철저히 밝히지 않으면요. 결국은 최동욱 총장이 왜 찍어냈습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니까 찍어낸 것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이 정권에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찍어낸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2012년 대통령 부정선거는 이명박 정권만의 일이 아니라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합작품이었다는 일종의 반증입니다. 네. 최 군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은 최 총장 찍어내기 공작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핵심적인 사안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조 전 청와대 행정관의 거짓말에 끌려다니면서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정원 직원 연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살아있는 최대 권력 기관인 청와대와 국정원을 상대로 버거운 수사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자칫 최동욱 찍어내기 사건 자체가 미궁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국민이 눈을 부릅뜬 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네. 검찰이 국민을 무서워하는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 겁니다. 검찰이 지금처럼 권력을 무서워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충성할 때 그 사회는 불건전하고 그리고 그 정권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정권인 겁니다. 검찰, 특수통 수사관이 아니지. 검사님들.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조합원가입이 안 들어가지고 광고만 합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 10월 미래입동조합과 제휴를 맺었는데요. 우리라이프 상조가 회원납 입금의 10%를 매달 미래입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래입동조합의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끝났고요. 오늘 이 양반 내가 썩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분야에는 나름대로 솜씨가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정태인 씨. 그러니까 오늘 경향신문에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새 경제는 안녕할까라는 내용의 칼럼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유를 드리는데요. 여기서 제가 인용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2011년부터 3년 연속 정부는 민간 소비가 3%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1%대였어요. 무슨 얘기냐? 민간 소비가 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민간 소비가 늘질 않아요. 왜 민간 소비가 늘질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선 주택관리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이에요. 집값이 비싼 겁니다. 전세값 폭등했습니다. 이제 월세마저 내야 될 판이에요. 이러니 어지간한 수입이 있는 사람도 주거비 비용이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기 때문에 대출금 이자를 갚는데 허겁지겁해요. 이러니 개인의 소비가 민간의 소비가 늘 수가 있겠습니까? 집값만 그렇습니까? 사교육비. 사실 가장 소비 수준이 높을 때가 40대입니다. 그 사람은 인생 라이프 곡선에서 소득 수준도 제일 높을 때가 40대고요. 40대, 50대고 그리고 기타 비용도 가장 많을 때입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가장 부담이 가는 것도 40대, 50대입니다. 그 시기에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에 시달리고 있으니 개인 소비가 늘겠냐고요. 거기에 의료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비까지. 작년 11월의 통계청 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즉 46.7%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층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층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46.7%인 거예요. 1988년 처음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생 동안 노력하면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없다고 응답한 국민이 57.9%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방법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절반 이상 56.7%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현실은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옛날에는 그야말로 고등학교만 나와도 상고만 나와도 열심히 공부하면은 고시의 학교에서 판검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10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앞둔 변호인의 주인공인 그 송우석 변호사도, 송우석 맞나요? 예. 상고에 나와서 혼자서 독학해가지고 사시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우선 고시 공부하려면은 노량진 학원 다녀야 되는데 학원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수입이 없이 자기를 부양해를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쿨까지 생겼어요. 로스쿨에 들어가는 학생들 소득 수준이 최상위 10% 이내가 대다수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대한민국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니 일생 동안 노력해도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6.7%가 나오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은 제발 독재의 추억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예. 이 사람을 좌절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의료비예요. 지금 국민 개보험인 현재의 보험체제하에서도 3대 중요한 간병비, 상급병실비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게 제일 부담이 큰데 이게 보험이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다 해주겠다 해놓고 말짱황으로 돌린 겁니다. 그랬던 박근혜 정권이 이제 의료 민영화까지 한다고 자빠졌으니 의료 민영화 되면은 이 양극화는 더 커집니다. 사교육비, 주급에 의해서 의료비마저도 그 엄청난 부담 때문에 도저히 민간의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없는 확실한 계급사회로 바뀌는 겁니다. 한겨신문의 사설 자회사를 통한 병원의 돈벌이 허용 철회해야 된다.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민영화 때문에 연말에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더니 연초에는 의학계가 들썩이고 있다. 의사들은 이미 집단 휴진 투쟁을 예고했고 약사들은 5일 대재벌 살리려고 동네 약국 다 죽인다며 영리법인 약국 저지를 결의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동조합도 6일부터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그건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 때문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단연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료법인 자체에 영리활동을 허용을 못하니까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회사는 투자와 배당이 가능한 주식회사로 거의 모든 의료 관련 사업에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자회사가 돈을 벌어 경영난에 시달리는 병원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수익은 다름 아닌 병원 환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회사가 병원에 건물을 임대해서 수익을 남기려면 병원은 그 임대료를 벌기 위해서 의료비를 높여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병원이 법인을 만들면은 영리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 그 병원의 빌딩을 소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빌딩의 소유권을 자회사에 넘깁니다. 자회사는 영리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확 올립니다. 그러면 병원은 사실 자회사에서 임대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 수입이 그 수입이에요. 그러나 임대료 부담이 높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올리는 겁니다. 예. 자회사가 또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의약품 등을 빌려주거나 공급하는 사업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이 그만큼 환자들한테서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사용료를 더 받아야만 합니다. 결국은 자회사가 생기면 병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료비 부담이 더 될 수밖에 없는, 의료비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의료비 상승만이 아니라
부적절한 강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자회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헬스클럽, 온천장, 바이오 산업은 물론 건강식품, 화장품 사업까지 포함돼 있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런 물품이나 시설을 권유할 경우 약자인 환자들은 거절하기 쉽지 않다.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공익적 비영리 기관에서 돈 버는 게 주 목적인 의료종합상사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네. 투자 활성화 대책은 이 밖에도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인수합병이 허용되는 순간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력으로 동네 병원 다 죽습니다. 결국은 체인형 영리병원이 들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얘기해서 삼성병원, 아산병원이 지금 제일 큰 병원 아닙니까? 그게 여기 마포구에도 아산 마포병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네 병원들은 다 사망하시고 결국은 대기업의 체인 병원만 살아남게 되는 이런 구조가 허용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약국까지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약제비 인상 처리할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더욱이 정부는 의료제도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제도인데도 법 개정 없이 시행령과 시행규칙만 바꿔 추진할 생각이라고 한다. 국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며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무시하는 행위다. 철도나 의료는 국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누려야 할 공공 서비스다. 이런 분야까지 대기업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던져주는 것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철도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고 정부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승인받았다고 판단하면 오해다. 하물며 우쭐한 기분으로 의료 분야까지 강공책을 밀고 나간다면 국민적 저항이 철도 때와는 또 다를 것이다. 정부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네, 이렇게 한 발, 두 발 수령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발 이 정권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정신 차렸으면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게 진짜 쪽팔린 얘기지만은요. 어쩐 적이 꿈에 박근혜 대통령을 봤어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 신청을 했더니 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제가 뭐라고 공장님 말씀을 하니까 듣기 싫다면서 침대에 들어 누우시더라고요. 뭐 꿈이니까 물론 뭐 평상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이 정권에 전달해 주고 싶었으면 꿈에 박근혜 대통령이 다 나타날까 이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보통 꿈이라는 것은 지나가면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이건 잊어버리질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뭐 연초부터 재수 없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JJ킴님이 세계편을 축하드리면서 정지하셨다고 하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쏘리 타이거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리고요.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광대바우님, 대구 달서구 유천동의 조석의 출양님 역시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쏘리 타이거님, 광대바우님, 조석의 출양님 출자금 납입도 조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안 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단식은 다이어트도 좋지만 건강에 더 좋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에서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을 특별한 조건으로 모시는데요. 지금 신청하시면 오해숙 생활단식 유니웰이 참여자 모두에게 미대입동조합 출자금 일자를 제공하거나 또는 정지해 주거나 혹은 자녀에게 일자를 드린다고 합니다. 국민TV 로고가 있는 700ml짜리 보온명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데요. 문의 전화는 043-285-8575 043-285-8575이고요. 일가 외에는 010-2013-8575라고 합니다. 8575. 네. 자,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의 종잡기 어려운 대북 인식 한겨레 사설 소개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입니다. 이 소중한 해에 우리는 불안과 분단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해서 통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북한 신년사 관련 입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언급했으나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몇 시간 간격으로 나온 대통령과 통일부의 대북 인식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박 대통령의 발언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점은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해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박 대통령이 조건 없는 인도 지원과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한 신뢰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한 그의 발언 취지가 대화와 교류 협력에 방점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대북 관련 부서들, 국정원이나 통일부는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모양이에요. 통일부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방향과 정반대로 보입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은 작년에도 대결 정책을 벌이고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핵실험, 군사적 위협, 개성공단 일방 중단, 비방 중상 등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했다. 라면서 신년사를 통한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제의가 진정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통일부의 이런 입장은 1일 북한의 신년사가 발표된 뒤에 배포한 2014 북한 신년사 특징 및 평가 자료와도 딴판입니다. 당시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을 언급했으나 비난도 계속하고 있어 향후 태도 변화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틀 사이에 북한의 태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도 통일부가 스스로 입장을 바꾼 것이라면 분석 능력이 없다는 걸 자인한 것이고 외부의 입김에 의한 것이라면 대북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죠.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한반도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또한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커질 수 없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충분히 확인된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대통령 따로 통일부 따로인 듯한 종잡기 어려운 대북 인식을 보이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박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어떤 조건과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아마 이 시간에 이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들 뭐 통일은 대박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별로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